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편의 절절한 수필처럼 느껴지면서 동시에 아름다운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기대해 주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음악가 그런 존재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는가 하면 그는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 구석에서 태어나 자라났습니다. 그 시절에는 사회복지 시스템이 현대의 반열을 못지않게 열악했지만 한편으로는 가난에 대한 수용성이 높았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도 배고프고 춥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고 아마도 우리 집만 이런 상황이 아닐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중얼거리곤 했던 저는 이제는 생각해보면 제가 태어나서 그 정도의 가난한 환경에 던져졌다면 분명히 부모에 대한 원망을 품고 이 세상의 불공평함에 저주를 쏟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스마트폰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세상이 있을 거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을요. 어쨌든 그러한 집안의 장녀였던 저의 밑으로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자매는 어릴 적부터 가난 속에서 살며 자연 속에서 노는 등을 즐겨왔습니다. 예배가 풀칠하게 바빠진 집안에서는 자연스럽게 공부와 학업이 멀어지게 됩니다. 배 안에 있는 게 있어야 에너지가 나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머리도 잘 돌아가는데 그런 전체적인 구조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남매는 배 안에서 들리는 꼬르륵 소리를 익숙하게 듣며 그저 시간을 보내고 의미 없는 날들을 보내며 살아왔습니다. 겨울이면 얼굴도 쓰고 발도 얼고 손도 굳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상하게 바깥이나 집안이나 똑같이 추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과는 뭔가 차이를 두어야 마땅했을 텐데 그런 것도 하나 없이 같았거나 바뀌거나 했습니다. 겨울이면 항상 동상에 걸릴 만큼 추웠습니다. 지금은 나이도 든 만큼은 먹은데 추웠습니다. 그때를 추억하면 신기하군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데도 살아남아서 이렇게 인생을 이어온 곳이 믿기 어렵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린다 해도 납득할 만큼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빨리 법대가 되어서 불을 떼어서 옮기는 느낌을 느낄 수 있게 되어야지요. 결별같이 서서히 떨어졌던 우리 삼남매가 갈망했던 것은 밥대였습니다. 언감생심으로 불을 떼는 것조차 하루 종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집은 불을 떼면서 밥을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아버지의 어머니 두 분이 우리 삼남매가 세상을 바라보는 전부였습니다. 부모님은 세상의 중심이자 지도자여서 우리는 그 두 분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웠기 때문이겠죠. 처음에는 저만이 아니라 동생들도 용돈이란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을수록 가난의 원인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일을 하시지만 벌어들이는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는 주로 아버지가 일용직 막노동자로 일하셨습니다. 일하셨어요. 알기로는 어딘가에 특별히 소속되어 있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일감이 어딘가에서 생기면 받아들여서 일하셨고 없을 때는 집에서 가만히 주무셨어요. 그렇게 주무실 때면 우리 삼남매를 향해 이런 잔소리를 꼭 하셨죠. 좁은 집 구석에서 뛰어다니지 말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나면 우리 삼남매는 조용히 발소리를 죽이고 밖으로 나가서 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혜진은 신발을 신고 있을 때 방에서 크게 들려오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밖에서 너무 멀리까지 뛰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도 좁은 집안에서 뛰어다닌다고 하여도 다리만 아프고 대가죽만 일찍 들러붙는다며 어차피 다 아는 풍경인데 멀리 나가서 볼 이유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그 잔소리를 무시하고 우리 삼남매는 밖으로 나가 시간을 보냈어요. 집에 먹을 게 궁하니 괜히 열심히 놀아서 배를 빨리 꺼트리지 말라는 아버지의 당부를 저는 나이가 들수록 몸속에 슬프고도 기이하게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특히 한겨울에는 열감이 없어서 집에서만 계신 것 같아요. 드물게 들어오는 일감마저 끝내고 나면 함께 일을 하셨던 인부들에게 돈을 먼저 챙겨주셔서 설상에 아버지가 손에 쥐는 것은 정말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소속되어 있는 입장도 아니었으며 하청의 하청 수준이었기 때문에 돈이 제때 잘 들어오지도 않았죠. 중학교 때부터 제가 가장 먼저 철이 들었습니다. 동급생들을 보면서 다른 세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도 있었지만
제 안에서 경험한 좁고 협소한 세계의 벽이 점차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자 동시에 충격인 사실은 제가 놀랍게도 공부에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너는 2번만 배우고 나면 이 공식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공식에 대해 처음 배우고 그 다음에 처음 적용해보고 그렇게 2번 거치고 나면 이제 이 공식에 대한 의문이 내 안에 남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왜 다른 친구들은 나와 같이 그 공식을 배우고도 연속해서 배우려 드는 걸까? 공부에 대한 명확한 개념마저 없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의문스럽고 혼란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배우고 난 것을 또 배우고 또 배우면서 왜 문제를 틀리기까지 하는지가 너무 이상했어요. 하지만 대다수가 그렇게 공부해야 한다며 각 과목의 개념을 익히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저는 스스로 극소수에 속하는 공부머리를 가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난한 걸 광고하듯 어딘가 구질스럽고 초라하게 보이는 기운을 감출 수 없었던 저를 지켜보거나 응원해주는 선생님은 처음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제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공부하는 재능은 애초에 타고난 것 같구나. 재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식구들은 아무도 재능과 가까이 살지 않아. 친가와 외곽 친척들도 제가 아는 한 전부 마찬가지야.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재능을 타고낼 수가 있겠어? 선생님, 아무래도 뭘 착각하신 모양이에요. 내가 그렇게 여긴다고 해도 시험 답안지는 거짓말하지 않아. 오로지 순수한 결과물만을 내놓아. 우리 학급은 물론 전교에서도 너만큼 공부에 재능이 있는 학생은 내 생각으로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나는 그 정도로 생각해.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전교 1등을 하는 것도 아닌데요. 하지만 너는 전교 1등을 하는 친구보다 학습량이 상당히 뒤떨어지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보다 성적이 높은 친구들보다 100분의 1 수준으로 공부를 한다 해도 거의 동등한 성적을 내는 거야? 이건 재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의 부모님께 자세히 말씀드려야겠어요. 거지 집구석에서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마저 확보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학교에서만 했어요. 시험 기간에도 따로 시험 공부를 하지 못했고요. 그 사실을 주목한 선생님께서는 저희 어머니께 제가 공부를 잘 한다는 사실을 전해주셨습니다. 전해주신 내용을 재구성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집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받는다면 틀림없이 든든한 대들보가 될 것이며 호들갑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에 밟지 못했던 우리 어머니는 선생님의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양쪽으로 번갈아가며 갸웃거리다가 결국 질문하였어요. 죄송하지만 선생님, 그게 대관절이 무슨 말인가요? 그래서 우리 딸이 무슨 일이 있나요? 정희 어머님, 만약 제가 말씀하는 것이 있다면? 당신의 가정에서 제공해주시는 헌신적인 지원 덕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공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담보합니다. 청희는 공부를 통해 성공할 것입니다. 이것은 가능한 제목이며 성공은 공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성공을 거두기 위한 유일한 길은 공부뿐입니다. 공부를 통해 성공을 이루어 가족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며 어머니는 모든 것을 이해하셨고 놀란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떠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시는 동안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던 것이라고 나중에 나에게 토로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듣고 이해했어요. 고등학교를 가기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에 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그토록 망설이던 이유는 원래 저를 고등학교에 보내려고 생각하신 게 아니라서였어요. 중학교 공부를 다 하면 저로 돈을 벌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건 순전히 제 추정이지만 저를 고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돈을 벌게 한 뒤에 제 바로 밑 형인 남동생을 고등학교에 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막내인 여동생은 그때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죠. 고등학교에 보내든 말든 결정하시겠죠. 그런데 중학교에 다녀오면서 스마트폰을 혼자서 공부하기 시작했더니 3학년 때 선생님들을 감복시키기까지 해서 어머니로서는 큰 부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도
고등학교에 안 보내는 것은 마음이 찝찝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그냥 미쳐 보이고 아빠를 설득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아버지가 저가 곧 돈을 벌겠다고 믿고 계셔서 어렵고 복잡한 설득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이죠. 부모님 두 분은 저의 문제로 서로를 대립시키며 서로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내년에 장이는 돈을 벌 줄을 알아서 약간 마음을 놓고 의지했는데 고등학교에 대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나요? 못 들었나 봐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데 정의만 공부하면 우리 집 식구들은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데 그것을 듣고도 당신은 무시할 수 있어요. 부모님은 몇 날 며칠을 같은 주제로 싸워서 저뿐만 아니라 동생들도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집구석이 너무나도 조박하여요. 그러므로 방음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한날 서로에게 다시 한번 언성을 높였던 도중에 갑자기 우리 삼남매를 바라보신 아버지께서는 소주 한 병을 사오라는 심부름을 내리셨어요. 일어나 삼남매가 함께 엉덩이를 떼며 동네 슈퍼로 향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누나는 고등학교 어디로 갈 거야? 이 동네로 가나 아니면 저쪽 동네로 가나? 라고 물었고 언니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면 천재인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양쪽에서 동생들을 둔 채 걸어가면서 내 자신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미친 듯이 잘 공부할 각오가 정말 있는지를요? 막상 제 생각에 부모님 두 분 다 저에게 물어보지 않으셨으므로 제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만 했습니다. 혹시 잠식은 뇌에 문제가 생겨서 일시적으로 공부를 잘하게 된 곳이라면 어떡하지? 저 말고는 아무도 집안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 심지어 내 동생 청소기와 청미는 아예 공부에 흥미가 없어 보이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데다 모두 하나같이 배움이 짧은 사람들만 있었던 집안이었으므로 제가 정말로 공부 재능을 타고난 것이 맞는다면 저는 돌연변이 셈이었습니다. 스스로의 수준이 가늠도 잘 되지 않았을 뿐더러 돈을 버는 대신에 고등학교를 가서 공부를 한다는 것. 선택이 부담스럽고 두렵게 느껴졌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어쨌든 공부를 하는 것이 즐겁고 설레는 것 같아. 배움이 늘어날 때마다 뿌듯하고 보람찬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 아마도 나는 어느 고등학교든 진학해서 내 공부 실력이 어떤 수준인지 직접 체험해보고 싶은 것 같아. 그럼에도 저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솔직한 말을 제 동생들에게 꺼내 보였습니다. 말을 뱉고 나니까 가슴이 막 두근거리더라고요. 그 후로 며칠이 지났을 때 부모님은 저를 앞에 앉혀두시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라는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서 아버지 쪽을 빤히 쳐다보았지만 헛되었던 것은 아니었고 아버지 또한 저에게 고등학교 진학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년에 돈을 벌러 가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래, 내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든 버티며 함께 모여서 일하면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후년에는 어떨까요? 그때까지도 우리 가족이 버틸 수 있을까요? 후년부터는 누군가 새로 돈을 벌어야 할 것이겠지요. 네, 아버지. 새로이 돈을 벌이라니 도대체 누가요? 말끝을 흐리던 나는 아버지의 눈길을 받으며 불현듯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곁에서 어머니는 머리를 조금 떨면서 있었죠. 설마 창석이는 고등학교에 가지 않을 작정인가요? 라는 제 질문에 부모님 둘 다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너무 놀라 숨을 멈춘 채 지금까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남동생 청소기는 집구석에서도 유일하게 대접받고 대우받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청석이에게만은 술주정을 하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맛있는 반찬이 모처럼 작은 밥상 위에 올라올 때마다 청소기를 먼저 챙겨주고자 하셨습니다. 저는 청소기라면 이따위 허름한 집이라도 팔아서 고등학교를 보내줄 위인들이 바로 저희 부모님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니 저는 충격에 사로잡혀 말을 잃었죠. 상황에 압도당한 저에게 어머니께서 넌지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엊그제에 기특한 동생 청소기가 우리한테 살그머니 와서 그러더구나. 자기는 고등학교에 가지 않아도 좋으니 우선은 누나를 고등학교로 공부하도록 보내주었으면 한다고 하시며 그러면서 자기는 공부에 흥미도 없고 재능도 없으니 중학교 공부를 마치는 대로 돈을 벌어서 집안 살림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의견을 내어 아끼지 않았다.
저는 눈앞에 비춰진 것이 제가 처음인 것이 아닌 것을 알아냈습니다. 내 행동신경질 나는 동생 때문에 마치 불쌍하기까지 한 것은 그가 자신만이 보유한 부분을 삼켜버리려 들고 부모님의 애정까지 독점하려는 그 이기주의자 때문에 나를 위해 그리 호기심을 자극하고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성적 욕망이 부쩍 알아낸 그 형태가 정말로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재능을 발휘하면서 부모님 앞에서 보인 나의 결심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진심으로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진학하고 싶다는 소원이 첫 속마음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드러냈습니다. 부모님의 표정이 기쁨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라는 돌연변이는 부모님에게 가장 처음 겪어본 존재여서 그랬겠지요. 이러한 진심 드러내는 즉각 긴 대화를 마친 후에 외롭게 돌아다니는 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째서 그런 결심을 내렸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동생은 제 질문에 대답하며 손으로 머리를 가볍게 긁어가며 울고 있었고 이어서 배시시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공부를 한 뒤에는 보람을 느끼고 뿌듯해한데 남동생이 이 말을 듣고 나니까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공부가 짜증스럽고 재미없을 뿐이에요. 그렇기에 공부를 싫어하며 얼마나 컸다고 말할 때 남동생은 쑥스럽게 했고 그 앞에서 제 눈시울이 붉게 변했습니다. 셋남매 가운데 단 한 명이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문제를 고민하며 온 가족이 관심을 기울이고 고민하는 집안에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 결코 바람직하거나 보편적이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7살을 목전에 둔 나는 깨어나서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거기에는 허투른 것이 없었다. 그러면 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야겠어? 반드시 성공해서 우리 집안을 일으킬 거야? 계속해서 이런 삶의 굴레 안에 갇히지 않을 거야? 우리 집안은 조부모님과 친척들이 궁핍하게 살고 있는데 그 위대가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았어. 학력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딱 한 명도 없다고. 나는 이 지독한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고 말했다. 나는 그러한 다짐을 하고 이듬해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또한 나는 진정으로 공부를 잘하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학문을 시작했지만 그것을 배우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도중에 발생한 문제가 있었다. 가장 먼저 그것은 우리 집안의 가장이자 가정이 되는 아버지였다. 어떤 계기로 술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전에도 술을 좋아했지만 지금은 다르게 변했다. 저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보이는 풍경에 늘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저보다 어린 동생들이 느끼는 공포와 무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는 자신의 강인함을 더 보여주는 대신 자포자기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평생 동안 힘들게 살아온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았습니다. 공정리를 나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여동생이 울고 있는데도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서 막내딸이 우는 모습을 무시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점점 소통이 단절되어가며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가셨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맞이한 처음 1년은 그렇게 하여 혼돈으로 뒤덮인 채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이 공장에 나가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만약 그때 남동생이 돈을 벌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아마 그것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수준으로 이르렀으며 어머니는 이전에 성실하게 공장에서 일하던 과거를 뒤로하고 훨씬 작은 급여만 받아오면서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나빠지자마자 공장에서는 이쯤이다 싶어서 처음에는 좋게 내렸던 것입니다. 남동생이 처음으로 노동의 대가를 받아온 금액은 매우 작았습니다. 문제집 한 권도 살 수 없는 처지인 것은 익숙한데 이래다가 필기구마저 새로 못 사겠구나. 앞으로는 비가 오지 않을 때면 무조건 걸어 다녀야겠습니다. 그 먼 통학거리를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운이 좋은 날이면 이웃집 아저씨께서 빌려주신 자전거를 타기도 했습니다. 매일 같이 먼 거리를 걸어 다녔으니 금세 피로가 쌓였네요. 그리고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했으므로 체력이 바닥나고 공부에도 지장이 생기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동생들에게는 전혀 이런 부분을 말하지 못했고 자습을 위해 일찍 종결 시간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나가고 늦게 들어온다는 핑계를 대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더위가 가셨다고 알았는데 얄미워하는 착각을 하고 말았던 늦어름이었습니다. 날씨 때문에 완전히 체력이 바닥난 것 같아요. 집으로 귀가하던 길에 정신을 잃고 쓰러지다가 어이를 잃고 엎어져 있었어요. 괜찮아요. 끝내줄 정신 좀 차려봐. 어떻게 이런 곳에서 엎어져 있어. 저를 붙잡아 일으켜 깨운 손길에 간신히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그분이 물 한 잔 주셔서 받아 마셨더니 눈앞이 조금 선명해졌습니다. 쓰러진 저를 살피신 분께서 누군가를 쳐다보시더니 근처에서 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사장님이셨어요. 제가 그분이 국밥집 사장님이신 것은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버스를 포기하고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식당 앞을 늘 지나가게 되었거든요. 국밥 냄새 한 그릇 먹으면 속이 든든해지겠어요. 저런 걸 먹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아니, 원 없이 국밥 한 그릇을 제대로 먹어본 역사가 내 인생에서 있었던 건가 싶었던 것 같네요. 그렇군요. 저기 안쪽에 서 있는 아저씨가 국밥집 사장님이시겠지. 좋겠다. 언제나 맛있는 국밥을 드실 수 있을 테니까. 부럽다.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쥐면서 그 앞을 방문한 것이에요. 지나갈 때마다 국밥 생각을 간절하게 했어서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어지러워서 그랬나 봐요. 꾸벅 인사를 드리다가 몸을 휘청거렸는데 사장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제 몸을 부축해 주셨습니다. 너같이 비쩍 마른 학생은 처음 본다. 교복을 보니까 바로 여기 근처의 학생이지? 지금 집으로 가는 거니? 사장님의 물음에 저는 힘없이 고개만 끄덕거렸어요. 조용히 돌아설 작정이었는데요. 갑자기 사장님이 생각지 못한 선의를 베풀어 오셨습니다. 밥은 먹었니? 시간까지 설마 굶지는 않았겠지만 널 보니까 그 설마 하는 일이 진짜로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구나. 국밥 한 그릇 먹고 가라고 아저씨가 한턱 내줄게. 저는 당황한 채로 사장님의 손에 이끌려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 아주머니가 저와 사장님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눈을 휘두르는 것 같았어요. 뭐 하는 거지? 얼른 말해봐. 안 그러면 여기서 뜨끈하게 배고픈 학생을 돌려보냈을 거야. 사장님이 큰 소리로 외치자 주방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렸다 절레절레하며 하셨어요. 금방 국밥을 준비하셨군요. 작은 국밥집 내부는 그때도 생각했던 대로 매우 정감이 깊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낮은 천장에 은은한 조명이 비추어 조금은 허름한 느낌의 인테리어지만 십계명한 각종 집기들은 아주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국밥 한 그릇이 제 앞에 놓여지고 저는 간신히 잘 먹겠다는 인사를 남기며 허겁지겁 국밥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입안이 다 헐겠다는 것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신 사장님이 물을 가져오시면서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은 후에야 제 입안이 무척 뜨겼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뜨거운 국물 때문에 입 천장이 탔다는 것은 몇 시간이 지나고 깨달았어요. 죄송해요. 너무 맛있어서 그만 먹었어요. 너무 배고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사장님의 질문에 저는 이 밤보다도 제 귓가가 더 뜨거워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그럼에도 허기를 양껏 채울 수 있는 이 기회가 너무 소중해서 저는 다시 수저를 들고 국밥을 먹었어요. 내 동생들도 같이 먹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 나만 먹어서 미안하네요. 저는 동생들 생각이 나서 국밥을 먹는 동안 코를 훌쩍 했어요. 저희 삼남매는 외식이라는 것을 해본 일이 없었어요. 친척 집에 가서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맛있게 먹었던 것이 외식으로 쳐질 수 있다면 그것이 유일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사는 동네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대답을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을 드렸어요. 그러자 사장님은 물론이고 주방 아주머니까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 거리를 설마 걸어 다니는 거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을 하면서도 민망함으로 고개를 떨궈야 했네요. 음아가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돈이 생긴다면 반드시 오늘 얻어먹은 것으로 복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값을 치르겠습니다.
저는 식당을 나서며 몇 번이나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장님은 그럴 필요 없다고 하시며 손을 휘저내셨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은 평소보다 덜 무서운 것 같고 덜 힘든 것 같았습니다. 3학년이 되기 전에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혹시 좋은 수단이 없는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 뒤로는 적절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제키나 도보로 통학하며 너무 피곤해서 쉬는 시간마다 잠을 자서 친구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게도 친구가 드디어 생겼는데 그 친구는 저와 동갑 3년이었습니다. 청이야, 너는 그래도 괜찮은 거야? 내 상황이 괜찮다고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집에서 얻어맞고 살지 않잖아. 잘못 맞아서 죽는 거 아닐까 하는 공포심을 집에서 안 느껴도 된다면 너는 그래도 괜찮은 집 구석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등골로부터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야 우리 집 외에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했을 정도로 나는 평범한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도 시야가 좁았던 것이 마찬가지였나 봐요. 불행의 기준이 정말 놀랍게도 상대적이라는 것을 그 순간에 처음 깨달았어요. 얻어터져 기절했다가 자신이 흘린 땀 때문에 숨이 막혀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경험이 없다면 너는 화목한 가정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게다가 너는 똑똑하니까 내가 학년 내에서 10위 안에 있는 그물은 아니지만 그 그물들보다 훨씬 덜 공부하면서도 조건이 더 좋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가장 똑똑한 아이라는 거겠지요.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조건을 갖춘 존재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저는 한 번에 탈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에 전에 사고방식의 변화가 확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가난하게 찌든 그 친구의 팔을 붙잡으며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100원이라도 좋아. 내가 지금 이 환경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뭐든 안다면 알려줘 부탁이야. 꽤나 골몰하면서 고민하던 그 친구는 이내 한 가지를 떠올려냈습니다. 너 중학교 길에 껌을 팔아보는 건 어때? 내가 아는 동생이 시내 쪽에서 껌을 팔거든. 걔도 어디서 전수받고 그걸 시작한 모양이던데 내가 관심이 있다면 내가 연결해서 알아봐 줄게.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주 그럴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조건 이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자 고등학생이 파는 껌은 결코 안 팔릴 거라는 걱정이 조금씩 들었지만 어찌됐던지 껌을 팔게 되었어요. 등하굣길은 아주 길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껌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다가가서 껌을 내밀고 하나만 사달라고 간절히 말했어요. 학교와 가까운 곳에 있는 증가를 맞추며 교복을 입고 껌을 파는 특이한 거렁뱅이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러나 학교 근처가 사람이 가장 많기 때문에 껌을 팔기 위해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다가가는 걸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을 쓰며 좁고 어수선한 집에서 아버지인 척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와 점차 부모의 역할을 어겨가며 있는 어머니다. 내게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계속해서 그걸로라도 돈을 벌겠다. 한 푼이라도 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남동생이 그렇더라도 여동생까지 딸려 있는데 나만큼 아끼고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것이 큰 위안이었다. 따라서 제발 한 통만 사달라며 구걸을 하며 껌을 팔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다. 한 달이 지나면 날씨는 몹시 추워졌다. 안 사주니까 자꾸 귀찮게 하지 말아라. 귀신이네. 어떤 나이든 아저씨에게 껌을 팔려다가 저는 못 팔고 머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쥔 껌들이 떨어졌어요. 저를 때린 아저씨는 욕을 하면서 멀어졌고 저는 바닥에 앉아 껌들을 주웠습니다. 모두 주웠을 때 일어서자 멀리서 저를 쳐다보는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국밥집 사장이셨습니다. 손짓으로 부르시던데 창피하여 갈지 말지 고민하다가 혹시 껌을 사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다리가 자연스레 움직였습니다. 다가가서 꾸벅 인사를 드렸더니 식당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구석자리에 마주 앉자마자 사장님이 딱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 왜 이러고 사니?
무슨 사정이 있어? 그리고 저는 막막해져서 어떤 대답도 섣불리 내걸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침묵을 지키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문득 제 시야에 뜨끈한 국밥이 나타났어요. 제 앞에 국밥을 내려놓은 사람은 주방 아주머니였습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국밥을 내놓는 거야? 아이고. 사장님이 웃기셔니 앉았으면 반드시 국밥을 먹어야 한다는 게 이 집 주체가 아니었어요. 내가 잘못 알고 쓴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주방 아주머니는 사장님께 능청스럽게 말하라고 다시 주방 안으로 가셨다. 머뭇거리자 사장님께서 혀를 차시며 저에게 국밥을 먹으라고 해주셨어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때도 배가 고팠기 때문에 저는 더 사양할 수 없이 국밥을 먹었습니다. 그날에도 국밥은 아주 뜨겁게 끓여져 있었어요. 우리는 내 사촌 누나가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가게는 가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여쭤보지 않았는데도 사장님은 주방 아주머니의 소개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언제부터 이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는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갑자기 저에게 쭉 늘어놓았어요. 음악을 듣는 동안에 나는 국밥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자, 다 들었으면 이제 당신의 차례다. 나는 오늘 너에게 국밥 한 그릇을 쏘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해서 대신 값을 내도록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돈을 내고 가야 할 거야. 사장님은 짐짐한 무서운 표정을 짓지만 그건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다. 망설이던 나는 순간에 마음이 풀려서 내 이야기를 시작했어. 사장님께서는 나가 공부를 잘한다는 대목을 들으실 때 놀란 얼굴이 되셨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솔직하게 대학을 간다고 해도 그 돈이 감당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어렵겠죠. 고등학교를 제대로 끝마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저는 미지수인 거요. 제가 초연하게 말은 맺혔을 때 사장님은 아주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면 예전에 열병으로 세상을 떠난 본인의 여동생이 생각난다고 하셨어요. 음악가 아주 똘똘했었기에 그때 일찍 세상만 떠나지 않았다면 분명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되었을 거라고 본인은 믿고 계신다고도 덧붙이셨죠. 너 이제 당신이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한다면 검은 건 그만 팔어. 내가 달라달라 할 게 아니라고 해. 내가 네 학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사장님이 너무 놀란 표정으로 말했는데 나는 딸꾹질까지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농담으로 그러신 건가 싶었는데 사장님은 진심인가 봐 유심히 살폈지만 사장님이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다. 어느 순간 길에 떨어진 책을 발견하셨는데 그 책이 껌을 팔게 된 걸 보고는 계속해서 챙기는 것 같다며 내게 학비를 지원하고 싶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하지만 난 받을 수가 없는데. 이건 사장님과 상식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에요. 공부 좀 하라고 한데 이런 상황에서 수지타산을 의논해야겠지만 그러려면 나한테서 국밥을 받아 먹을 때도 그 얘기를 하든지 참 얍삽하구나. 호탕하게 웃으시는 사장님은 앞으로 학비 걱정 말라며 성실하게 학교 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00원을 주셨어요. 영어를 몰라서 그 돈을 받아들이고 사장님을 바라본 순간 들려온 다음 문장에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고 말았습니다. 집에 가실 때 버스를 타고 들어가세요. 해가 지면 엄청 춥답니다. 이 녀석아. 암흑 때문에 암흑이 져버리지 않게 주의하고 사장님께서나 주방에 계시는 아주머니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드렸다. 나는 정말 행운이 넘치는 사람이구나. 내가 뭘 잘했다고 이토록 훌륭한 어른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날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동안 저는 희극거리면서 내내 눈물을 삼켜냈다. 감동으로 감사함으로 울어본 적은 그때가 평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눈물을 한바탕 계속해서 쏟아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다. 가난에 허덕이며 능력이 부족한 부모님 밑에서 살아오며 나는 대가 없이 주어주는 돈은 존재할 수 없는 허상이라고 여겼었다. 하지만 국밥집 사장님은 본인의 말을 굳건히 지켜주심으로써 나에게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느새 술에 빠져버린 아버지가 난데없이 불교에 빠지셨다고 하는 것인데 그는 매일 절에 찾아가는 몇 시간을 쏟아 보냈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절에 갖다 바치려던 돈까지 계속했던 어머니. 그가 한때 우리 가족에게 꿈과 희망이 없었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혼자서 공정리를 하던 제 남동생의 손을 붙잡으며 누나가 너를 나중에 호강시킬 테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으로써 남동생의 미래를 바라보며 견디게 했습니다. 또한 방황하던 여동생에게도 긍정적인 미래를 약속하면서요. 엇나가지 않도록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제 동생들은 그 집구석에서도 잠에 들면 입가에 미소를 지었어요. 꿈속에서도 이 지독한 현실을 날려버리고 밝은 미래를 그리며 있었기 때문이죠. 국밥집 사장님의 지원 덕분에 고등학교 과정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여 의대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술 이외의 것에 관심을 가지는 건 오랜만이었어요. 내 딸이 그렇게 똑똑하다니 믿기 어렵다는 아버지의 얼굴에는 형용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죠. 흐린 눈빛으로 입을 다물고 있던 어머니에게 생기가 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너도 해냈구나. 나는 진짜 내가 이 정도를 할 줄 몰랐어. 괜히 널 공장에 보낼 거였느니 그냥 고등학교로 보내지 않았으면서 후회하고 있었어. 어머니는 울음을 참지 않고 터뜨리셨고 그 울음소리가 가족들에게 전염되어서 다섯 식구들이 모여서 그날 실컷 울었어. 가인은 예상치 못한 금전적 고통을 받은 뒤 서울로 이사가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기로 했어. 경기도 변두리에서 오랫동안 지냈던 내게는 서울로 떠날 때가 왔던 순간이었어. 대학에 입학해서 바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돈을 준비해준 국밥집 사장님을 만나러 갔어. 서울로 떠나는 소식을 전하고 내 대학 입학을 축하해 주셨던 그 사장님은 눈물을 훔치더라. 그 앞에서 나를 거들던 순간에 다시 눈물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했던 그 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무턱대고 갚으려는 생각하지 마세요. 너에게 도움을 주려고 나도 더 열심히 일하며 살았고 아깝게 묻힐 수 있는 재능을 세상에 공개했다는 자부심은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이해했나요? 사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꼭 갚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었어요. 서울로 떠나 저희 가족은 전에 살았던 집만큼이나 허름한 집에서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변한 것 중에는 아버지가 술을 줄이시며 일을 찾아 다니신다는 점, 그리고 어머니가 동생들을 세심히 보살펴가며 집에서 부가수단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일하셨다는 것이었죠. 달라진 부모님의 모습만으로도 저희 삼남매는 감격스러웠습니다. 남동생은 일자리를 구해서 바로 일을 시작했고 여동생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어머니의 부엌일을 도왔습니다. 저는 코피를 쏟아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타고난 머리만으로 자만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더군요. 정말 죽도록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 저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세월이 흘렀을 때 저는 남동생이 결혼한다고 하자 집을 샀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세월이 흐른 후에 저는 여동생에게 번듯한 카페를 차려주었어요. 부모님은 경기도의 전원주택에서 두신 게요. 부모님 중 어머니께서 오붓하게 노년을 즐기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실제로 그 후로 술을 다시 찾으셨다가 병원에 입원하며 독한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습니다. 어머니는 후에 몇 차례 정신과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자녀로서 제가 몰랐던 어머니의 깊은 상처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어머니의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어릴 적 즐거웠던 어머니의 모습보다 오히려 현재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의사가 된 직후 국밥집을 찾았었는데 그 자리에는 더 이상 국밥집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주변 상인들에게 물으며 사장님의 소식을 알아왔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아, 그런데 거기 사장님은 대구 사람인가 부산 사람인가 했더니 갑자기 헷갈리네요. 거기로 가신다고 했던 것 같아서 그렇네요. 처갓집에 들렀다가 뭘 좀 하시나 봐요. 어쨌든 사정이 좋아져서 이제 장사를 그만두기로 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잘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죠. 그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살다 보면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의사로서 경력을 쌓아오면서 그 순간마다 국밥집 사장님이 떠올랐어요. 나에게나 우리 가족에게나 엄청난 은혜를 받은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에도 알고도 향신소를 찾아다니면서 사장님의 현황을 알려줄 곳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장님의 정보가 부족해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침내 사장님의 현황을 알게 되었는데 국내에 계시지 않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일본으로 떠나서 그곳에 정착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사장님이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실 것이라고 기뻐했습니다. 몇 년이 흐른 후 의료봉사를 다녀온 어느 날 비가 내린 것을 보고 낙심할 줄 알았는데요. 당일이 되자 햇빛이 쨍했다. 쪽방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하고 있던 와중에 어떤 노인이 제가 있는 쪽으로 오셔서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선생님께 부탁드릴 일이 있는데요. 저는 그분이 매우 공손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르신, 어떤 일로 그런 건가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더니 그 순간 저는 갑자기 정색해야만 했다. 웃음 속에서 제 거친 얼굴을 쳐다보고 있다. 그 할아버지의 모습으로부터 대단한 치졸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성을 이긴 본능이 내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게 했다. 사장님, 혹시 국밥집을 운영하시나요? 라는 모르고 나온 질문에 대해 그 할아버지께서 황당해하신 눈빛을 보았어요. 그의 얼굴에서 흐르는 특유의 기운과 인상은 나의 알고 있는 국밥집 사장님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깜짝 놀라하고 당황하는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 그렇다면 정의가 아니겠죠? 사장님은 저 맞아요. 그만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급하게 말씀을 드릴 때 할아버지가 아니라 사장님께서 금세 눈물이 고이신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그의 눈에선 눈물이 흐르는 순간 제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주변의 양해를 구하고 얼른 사장님과 따로 돕대라 했어요. 사장님께서는 국밥집을 정리하시고 처가에 점심을 머무르시다가 친척들의 강력한 고녀에 넘어가셔서 일본으로 이민을 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기당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이민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대요. 사장님 가족은 아무것도 모르고 일본으로 건너간 사기꾼들이 이미 한국에 있는 사장님의 각종 재산을 다 편취하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영문도 모르는 채로 사장님은 전 재산을 잃으셨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셔서 큰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다고 합니다. 사장님의 아내님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병에 걸려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마음을 닫은 채로 계시는 사장님은 자녀들과도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계셨으며 결국 쪽방촌까지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그날 그때 사장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발판 위에 서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사장님께서 뿌리신 씨앗은 큰 나무가 되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지내세요. 아시나요? 사장님께서 얻어먹은 굿바가 아직도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값어치를 내서 기대하며 오늘까지 가슴 아프게 살아왔습니다. 이제야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전화로 사장님께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던 것 같아요. 사장님을 모셔 우선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은 사장님을 환대하면서 우선 저를 올리셨어요. 마침내 은인을 제대로 만나게 됐다며 감격하셨죠. 서울에 가까운 그 아름다운 동네에서 사장님도 정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집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성공했다고 할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사장님, 뭘 이렇게 놀라시는 건지요? 제가 그냥 의사일 뿐이에요. 아니에요. 국밥집을 스폰서로 두었던 대단한 분입니다. 그때는 제가 그냥 평범하게 지내겠다 해서 의사가 될 거라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저의 너스레를 풀자 사장님은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아, 그때서야 제가 알게 된 건데 국밥집 사장님이었다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 가족의 설득으로 딸의 용기를 내신 사장님은 자녀들께 연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 더 감동적인 재회가 이루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가족도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음악에 대해 추가적인 내용을 알려주세요. 노래나 아티스트에 관한 것이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